이거 쓰신 분은 윤흥길인데요. 이분은 굉장히 소설이 많이 나올 거예요. 장마라든지 뭐 기억 속에 들꽃이라든지 이거 굉장히 작품이 많으시고 시험에도 많이 나오시는 분입니다.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글을 잘 쓰시는 거지. 글을 잘 쓰신다. 아홉 켤레의 구두로 남은 사내인데 이거 이제 구두의 상징적인 의미 요거 굉장히 신경을 쓰셔야 돼. 이분의 작품의 제목에 쓰인 게 뭐 장마, 기억 속의 들길, 들꽃 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제목이 큰 의미를 상징적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자, 이 소설은 1970년대야. 그리고 뭐야? 지금의 성남입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두 가지야. 소외된 계층의 비극적인 삶, 그 다음에 소시민의 자기 반성적 성찰. 이 소시민이라는 건 뭐냐면은 먹고 살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뭐 아주 대단한 뭐 정의감이라든지 이런 거 없어요. 그냥 하루하루 먹고 살고 나한테 손해보는 일은 내가 안 하고 이익되는 일은 내가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사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80 민권운동, 성남 민권운동을 배경으로 실제로 한 겁니다. 그래서 소외된 계층의 고통스러운 삶을 형상화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아주 이 조세희의 난소공 나중에 이거 공부를 하셔야 되는 작품인데 이거와 함께 아주 대표하는 거다. 그래서 1970년대에요. 성남이에요. 요 두 가지를 굉장히 생각하고 읽어야 되는 작품입니다. 중편이고 세태 소설이고요. 세태라는 건 뭐야? 세상의 모습을 그대로 드러내는 겁니다. 현실 비판적이고요. 사실적인 작품이다. 자, 산업화 과정에서 소외된 가난한 사람들의 삶, 그 다음에 그들에게 닥친 부당한 현실 이렇게 됩니다. 특징 한번 정리하면은 1인칭 관찰자 시점인데 그럼 주인공은 누구예요? 권씨예요. 권씨가 이 아홉켤레 구두의 주인이에요. 그래가지고 그의 심리를 분석을 합니다. 어떤 생각일 거다. 실제 사건을 작품의 배경으로 삼았다. 80 성남 민권운동 인물을 전형적으로 묘사했다. 전형적이라는 건 뭐야? 어떤 계급이나 계층을 대표하는 걸 전형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놀부는 뭐야? 욕심의 탐욕의 대가, 그 다음에 또 변사또는 탄간오리의 전형적 인물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전형적으로 묘사해서 도시의 소외 계층을 대변하도록 한다. 이 권씨가 도시의 소외 계층입니다. 그 다음 구두가 상징하는 거 대단히 잘 알아줘야 되는 게 이 내용입니다. 내용 바로 들어갈게요. 자, 앞부분 줄거리는 이제 나는요 선생님이에요. 학교 선생님인데 오 선생이고 그 다음에 원래는 뭐야 새빵살이를 전전하다가 무리를 했다는 거는 대출을 많이 받았다는 거지. 대출을 많이 받아서 집안채를 장만합니다. 그래서 세를 놓았는데 권씨가 임신한 아내예요. 나중에 이제 애를 낳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깁니다. 두 아이를 데리고 이사한 후에 어떤 순경이 찾아와요. 전과자라고. 순경이 찾아와서 권씨가 전과자라고 이 권씨의 동태를 살펴봐 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근데 이거 도둑질이나 강도질을 한 게 아니라요. 이 실제 그 민중운동에서 걸렸어요. 자기가 대표를 하고 싶지도 않은데 이제 그 이야기는 계속 나올 거니까. 나는 대여섯 컬레나 구두를 끊고 보통에서 벗어난 실력으로 광을 냈는 권씨. 그러면은 이
구두가 상징하는 걸 알아야 되는데 아니 굉장히 가난하거든요. 그런데 구두가 이렇게 많아요. 그래서 9켤레의 구두로 남은 사람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면은 뭐야 광을 낸다는 거는 구두를 굉장히 뭐야 구두에 애착을 갖고 있다. 이순경에게 출판사를 자 그러면 권씨 직업은 뭐예요? 출판사를 다녔어요. 권씨가 그만두었어요. 그러니까 뭐를 하고 있었냐? 출판사 그만뒀으면 공사장에서 벽돌을 나르고 있는데 뭐냐면 구두를 신고 공사판에서 벽돌을 나르고 있어요. 그거를 가정방문 가던 길에 마주칩니다. 그날 밤 술에 취해가지고 늦게 귀가한 사람 권씨는 자신의 과거 그래가지고 왜 이 사람이 도시 빈민으로 전락했는지 그리고 왜 다니던 출판사를 그만뒀는지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광주 대단지 개발이 시작될 때 입주권을 샀다. 이거는 뭐냐면은 이 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는 권리 이 정도 정리하면 돼요. 이 정도. 이거하고 관련이 되는 게 나중에 난소공에서 그럼 원래 살던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쫓겨납니다. 철거민이라고 하지. 철거민들한테 입주권을 줘요. 근데 철거민들은 돈이 없어서 아파트 입주할 때 낼 돈이 없거든. 그런 그 입주권을 팔거나 막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세태 소설이야. 이런 과정을 좀 이해를 해야 돼요. 자, 그런데 공약을 남발하던 선거철이 끝나자 부당한 행정 절차 이거 잘못 입주권을 샀는데요. 입주자들을 압박하면서 주민들은 뭐야 집을 잃고 쫓겨날 처지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런 거에 대한 비판입니다. 이런 거. 투쟁위원회가 조직되고 자 원했던 거 아니야. 선생님이 앞에서 이야기했지. 억지로 감투를 쓰게 돼요. 앞에 나가서 막 투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최후 결단의 날에 권씨는 혼자서 도망치려다가 그렇죠. 그러면 기회주의적이고 소극적이죠. 한 무리의 청년한테 붙들려 가지고요. 일장 설교를 들게 됩니다. 그래서 권씨 입장을 잘 생각을 해야 돼. 이 사람은 원래 이런 투쟁을 막 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런데 억지로 감투를 쓰고요. 그러다 보니까 마지막 결판 내는 막 데모하는 날에 혼자서 어디에 서울로 도망치려다가 청년들에게 붙잡혔어요. 그래가지고 설교를 듣게 됩니다. 자, 1인칭 관찰자 시점 요거 정리 좀 잘 합시다. 뭐야? 권씨를 관찰하면서 이야기를 전달하는 역할 하고요. 자기 나름대로의 해석이나 평가를 내립니다. 그 다음에 직접 내면은 알 수가 없으니까 독자가 추측을 해야 된다. 요 배경 중요하죠. 70년대고 경기도 성남이다. 이 성남이라는 지역이 가보면은 막 언덕백이 있고 난리예요. 겨울에 눈 내리면 굉장히 힘들고요. 그리고 이제 분당도 있지만 분당은 새로 신도시고 성남 원래 구도시는 굉장히 옛날에 압구정동에 살던 사람들이 아까 철거돼 가지고 성남으로 다 쫓겨갔어요. 그래서 압구정동에 현대아파트 아주 고급 아파트가 들어섰지. 진짜 웃긴 거는 성남으로 쫓겨간 원래 압구정동의 원주민들이 새로 지어진 압구정동의 현대아파트 이런 데에 파출부나 청소부로 일하러 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이거를 주제로 하는 소설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은 옛날 내가 살던 데에 가가지고 삐까번쩍한 아파트에서 파출부나 청소부를 하면은 그 사람들 심정은 어떻겠어요? 그래서 대단히 이렇게 아이러니한 거고 권씨는 지식인이에요. 권씨는 그래서 권씨의 자존심을 나타내는 게 구두입니다. 몰락한 도시 빈민으로 전락을 했어요. 지금 도시 빈민으로 전락한 계기가 뭐예요?
응? 집을 잊고 쫓겨났잖아. 부당한 행정 절차로. 요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도시 빈민이 된 이유가 행정 절차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라고. 이 사람이 잘못해서가 아니라. 그 다음에 그래서 여기는 권 씨는 뭐냐? 아까 전형적 인물이라 했죠. 도시 빈민을 나타내는 인물이고요. 나 선생님이에요. 학교 선생님. 나는 소시민입니다. 소시민의 반성. 요런 제목이 이거였죠. 그래서 나는 소시민을 대표하는 인물이고요. 권 씨는 도시 빈민을 대표하는 인물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뭐라고 불러? 전형적 인물이다. 이렇게 봅니다. 자, 내용 이어가 볼게요. 자, 서울로 아주 중요한 데모하는 날에 서울로 가려다가 청년에게 붙들려 가지고 설교를 듣게 됩니다. 권 선생님 저쪽으로 가실까요? 아른치 하던 예의 그 청년이 기욤말을 했다. 귓속말이죠. 그가 가장 두렵게 여기는 건 몽둥이가 아니다. 자, 그러면은 몽둥이가 아니다 이거지. 친절이다. 웃음으로 그를 묶어 도로변 잡초 더미까지 손쉽게 연행해 갔다. 연행해 가는 거는 뭐야? 경찰서에서 끌고 가는 건데 여기서는 데리고 갔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설교를 늘어옵니다. 뭐 하려다가 잡혔어요? 서울로 도망가려다가 잡혔어요. 잘 아시겠지만 전제하면서 청년은 이 시간에도 서울의 유한계급과 대단지 안에 뭐야? 처참한 생활상을 요 두 개를 대비시켰다. 그럼 뭐 한다? 서울에 잘 사는 계층은 뭐 하고 있을 거다. 이 시간에도 먹고 마시고 춤추고 침대에서 뒹굴고 있을 건데 우리 대단지 안에서는 뭐 하고 있어요? 데모 투쟁하고 있어요. 아직 잠자고 있는 사회적 지각을 자 벌떡 일어나게 하는 수작이다. 그러면은 설교의 내용은 뭐예요? 당신 이거 세상 실정 이거 몰라? 청년이 세상 실정 몰라? 이런 거 깨달아야 돼. 이런 수작인 거 짐작이 되는데 한마디도 귀에 들어오지 않아요. 자, 그래서 몽둥이보다 무서운 게 뭐라고요? 친절이에요. 그래가지고 친절한 척 하면서 지금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설교를 늘어놓은 까닭은 뭐예요? 청년이 소시민적 이기적 행동 소시민적 행동을 깨우쳐주기 위해서다. 뭐야? 권 씨는 뭐 하려고 했어요? 혼자서 서울로 도망가려고 했어요. 싸우기로 한 날에. 그래서 설교를 듣게 됐다. 이렇게 됩니다. 설교가 먹혀들었다 판단했던지 청년은 산등성이 절로 단지 중심부로 갔다. 바로 저 부근이었어요. 단지 중심부. 자, 이게 뭐냐면은 요게 과거예요. 과거 사건이고 이제 지금 현재예요. 이거 구별 잘해야 돼. 현재는 지금 술에 취한 권 씨가 나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나에게 이야기를 해요. 자신의 과거를 털어놓고 있었죠. 털어놓고 있었죠. 털어놓고 있는 대목이 요거야. 바로 저 부근이었다. 저기 저 부근이었다. 여기서 무언가 사건이 일어납니다. 들창 쪽을 손으로 가리켰다. 그래서 현재 권 씨가 나한테 과거의 이야기를 지금 술에 취해서 해주는 거예요.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그가 가리키는 저희가 어디 집이 가는게 어려웠다. 우리 내 얼굴이 심각한 사람도 하지 않게 맹송맹송해요. 그러면 뭐야? 자, 실감을 안 하고요. 뭐야? 맹송맹송해요. 뭐야? 공감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걸 눈치챈 거예요. 권 씨가 부부가. 갑자기 일어나더니 마루로 뛰어나가고 있었다. 덩달아 내가 뛰어나간 건 붙잡기 위해서였어요. 언제 왔는지 권 씨 일가족이 차례로 뛰어난 우리를 쳐다보고 있었다. 아비를 보자 새끼들 입에서 울음이 터졌다. 잔뜩 부른 배 임신했다고 했죠.
배를 금방이라도 마루에 내려놓을 듯한 자세를 취한 채 권씨 부인은 홍당무가 된 자신의 남편을 멀뚱히 쳐다봤다. 울 것 없다. 너희 아버지 아직 안 죽었다. 아비 아직 안 죽었어. 뭐 하는 거? 자존심을 지키려는 태도. 가장으로서 채통을 의식하는 목소리로 낮게 말했다. 내친 걸음에 울음의 틈새를 뚫고 마당까지 지출했다. 자, 어디에서 어디로 지금 공간 이동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서 어디로 갔어? 마루로 뛰어나갔다가 내친 김에 어디까지? 마당까지 지출했어요. 말은 똑바로 하면서도 비틀거리는 것이 아까 취해가지고 왔다고 했죠. 그의 의지가 혀 아래까지는 미치지 못한다. 그럼 이건 뭐예요? 내가 정신으로는 똑바로 하고 싶은데 술에 취해서 비틀거리고 있다. 아마 저기쯤이었죠. 방 안에서보다 자신이 붙은 목소리로 재차 설명을 했다. 언덕 아래 한참 거리에 쏟아부은 듯한 불빛의 무리가 손끝에서 놀고 있었다. 어른들끼리 서로 사우나를 그는 것이 아닌지를 벌써 알아차렸을 텐데 아이들이 그럼 맨 처음에 생각은 뭐야? 어른들이 서로 사우나? 그런데 그거 알아차렸을 텐데도 아직 울음을 누그러뜨리려 하지 않았어요. 상황 설명이고 달팍은 덜컥의 방언 이 정도 아시면 되고. 저것 좀 뭐라고 청년이 갑자기 소리칩디다. 이거 뭐야? 청년, 과거의 청년이죠. 나한테 뭐 하던 청년? 설교하던 청년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난 이미 보고 있었는데요. 자, 여기가 굉장히 중요한 장소다. 어떤 일인가 여기서 벌어질 거다 생각을 하세요. 아까 여기서 들창 쪽을 가리켰죠. 바로 저기 저 부분 거기서 인상적인 일을 겪게 됩니다. 권 씨가 빗속에서 경찰하고 대결하는 중이었다. 사람들하고 경찰이 빗속에서 대결하고 있었다. 체류탄의 투석은 돌 던지는 겁니다. 맞서고 있었죠. 청년이 그것이 마치 자기 조화 속으로 그려진 그림이나 되는 것 같이 기고 만장 자기가 조화를 부려가지고 그려진 그린 것처럼 기고만장 뜻 알죠? 높을 고자 씁니다. 솔직히 비에 젖은 사람들을 상대로 싸우는 자문에 감동하지 않았다. 요거 대 요거. 그러면 아까 말한 그 장소에서 뭐하고 있어요 지금? 저기 저 부근에서 사람들하고 경찰이 싸우고 있어요. 심각하게 싸우고 있는 거예요. 권 씨는 이거를 피해서 서울로 도망가려다가 청년에게 붙잡혀가지고 설교를 들은 거고요. 청년은 기고만장하고 나는 감동하지 않았어요. 자, 왜요? 감동하지 않은 거 다른 걱정이 앞섰으니까 이 친구가 근데 나를 어쩐 작정이냐. 나를 이렇게 끌고 와가지고 아까 연행이라는 표현을 썼죠. 근데 지켜보는 사이에 장면이 횟가닥. 이게 중요합니다. 장면이 횟가닥 바뀌어온다. 이게 대단한 포인트인데요. 3년차 한 대가 소용돌이 속에 파묻혔어요. 그러면은 3년차 한 대는 뭐냐면은 분위기를 반전시킵니다. 그러면은 요렇게 사람들이 사람하고 경찰이 대치하는 사이에 요 차가 빙빙빙 차라고 생각해. 3년차가 파묻혀버려요. 소용돌이. 데모를 피해서 빠져나갈 방도를 찾느라 함부로 대가리 밀다가 이 3년차가 뒤집어집니다. 뒤집어지고 발랑 낮아빠져요. 이게 과일을 싣고 가는 건데 참외가 이 3년차에 있던 참외가 쏟아져가지고 길바닥으로 구릅니다. 그러더니 정말 웃기는 일이 벌어져요. 이 군중이 돌팡이질을 멈추더니 어디 쪽으로? 참외 쪽으로 벌떼처럼 달라붙어요. 지금으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데 1970년 이 사람들 다 도시 빈곤층이죠. 소외된 계층이죠. 이 사람들이 이제 돌멩이 안 던지고 어디에
과일 내에 달라붙은 거야. 한 차분이나 되는 참외가 동이 나버렸어요. 깜짝할 새에 동이 나버려. 누가? 이 사람들이 가져가 버린 거라고. 진흙탕에 떨어진 것까지 주워서 어적어적 깨물어 먹는다. 먹는 것 자체는 아름다운 장면이 못 됐다. 다만 그런 속에서도 다투어 주워 먹도록 밑에서 떠받치는 무언가 무시무시하게 그 무엇이 뭐다? 절실하다. 이거 생각해 보세요. 심각하게 돌멩이 던지고 지금 싸우고 있다가 3년차 과일차가 뒤집어지니까 사람들이 그 참외에 달라붙어 가지고 순식간에 동이 나버리고 진흙까지 묻어 있어도 사람들은 뭐 하고 있어요? 어저저저 깨물고 있어요. 이 장면을 권씨가 본 거예요. 이거는 완전히 나체화구나. 나체 알몸을 그린 거죠. 그러면 이건 뭐냐면 그 느낌이 왔다. 그러면 이 광경을 보고서 이런 느낌이 왔어요. 누구의 느낌이야? 권씨의 느낌이야. 그럼 뭐지? 야, 먹는 것에 이렇게 달라붙는구나. 절실한 생존의 문제구나. 이게 인간의 본성이구나. 그럼 중요한 거는 이 사건이 권씨한테는 대단히 중요한 사건이었단 말이야. 왜요? 권씨는 도망가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면 어떤 느낌을 받았겠어요? 나체화구나 하는 느낌을 받고요. 그 사람들하고는 종류가 다르다고 주장에 나온 근거가 뭐냐 하고 충격을 받습니다. 요 뒤에 나옵니다. 그 사람들하고 나는 종류가 다르다고 주장을 했어요. 그래서 근거가 흐려지는 기분이라는 건 뭐야? 나도 저 군중들과 다를 게 없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 전에는 나는 다른 사람이야, 종류가 다른 사람이야 이렇게 주장을 했고, 그랬기 때문에 나는 서울로 도망가려고 했었고, 그런데 그거 근거가 뭐야? 나도 저 사람하고 똑같아. 저 사람들하고 나체화 같아. 이런 두 가지 충격을 받습니다. 그래서 맑은 정신으로 나를 의식할 수 있었던 건 거기까지가 전부였다. 그래서 충격을 받아가지고 동료의식을 느껴서 시위에 가담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 순경이 찾아온 이유가 뭐야? 이 시위에 참가해가지고 뭐야? 전과자가 됐어요. 아까 이야기했죠. 도둑질이나 강도나 범죄를 저질러서 전과자가 아니라요. 시위했던 일 때문에 전과자가 된 거예요. 그런데 원래 이 사람은 억지로야. 원래 하고 싶지 않았어. 그리고 거기서 도망가고 싶었어. 근데 뭐를 보고서 사람들이 과일 3류차가 뒤집어지니까 거기서 본능처럼 과일을 진흙탕에 박혀있는 과일까지도 어적어적 먹는 걸 보고서 나도 저 사람들과 다르게 없구나. 동질감을 느껴서 시위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전형적인 인물이라는 거는 지금 뭐냐면은 권씨가 소외계층을 나타내고요. 나는 뭐예요? 소시민을 나타냅니다. 그럼 소외계층의 전형적 인물은 권씨고요. 소시민의 전형적 인물은 난데 권씨가 소시민으로 전락하게 된 계기일까? 앞에서 뭐야? 입주권의 잘못된 행정, 그리고 억지로 거기에 끌려 나가고 도망가려다가 다시 이런 충격적인 일을 겪게 됐습니다. 그가 더 이상 이야기를 계속할 눈치가 아니므로 이제 과거하고 현재를 그는 권씨고 나는 뭐야? 선생이에요. 오 선생. 말을 걸 기회를 얻었다. 권 선생이 어떻게 되신지 물어봐도 괜찮겠습니다. 그 뒤 권 선생이 어떻게 되시는지 물어봐도 괜찮습니까? 벌써 물어보는 꼼벌 양해 구하십니까? 형사가 출판사로 찾아와 수갑을 채웠다. 시위에 참여해서 뭐가 되었어요? 전과자가 됐어요. 그래서 원래 다니던 출판사를 못 다니고 노가다 하는 걸로. 아니 구두 신고 어떻게 노가다 합니까?
군화 신고 노가다합니다. 원래 그래가지고 수갑을 채웠다. 증거로 제시하는 사진 보고 놀랬다. 버스 꼭대기에도 올라 있고 권씨 여기서 이거는 권씨야. 버스 꼭대기에도 있고 석유깡통 들고 있고 강목을 휘둘러대고 있다. 이 사진으로 뭐예요? 이 출판사로 찾아와서 수갑 채운 거예요. 어느 것이나 내 얼굴이 분명하긴 한데 나는 뭐야? 기억에도 없는 일이다. 그래서 자신 기억도 못하는 새의 시위에 뭐가 됐어요? 주동자가 되어서 전과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직업도 잃게 되었어요. 자, 전과자가 된 사정을 털어놓는 부인의 배는 점점 임신했다고 했죠. 점점 불러온다. 권씨는 일자리 못 구하고요. 공사판을 전전하고 해산 준비가 되었지 않은 권씨. 해산이란 거 아이를 낳는 거죠. 권씨네를 걱정하는 나와 나의 아내에게 염려 말라고 큰 소리를 친다. 누가? 권씨는 큰 소리 쳤어요. 그러니까 아기 낳을 준비가 전혀 안 돼 있는 거예요. 권씨는 자정이 넘어 진통이 극에 달하자 병원으로 향합니다. 권씨는 학교로 내 직업 선생님이라 했잖아요. 학교로 나를 찾아와서 10만 원을 빌려달라고 합니다. 이게 뭐야? 병원비예요. 병원비. 자, 여기서 나는 뭐라 했어요? 소시민이지. 그래서 뭐를 느끼냐면은 부담을 느끼고요. 망설입니다. 그래서 자, 이게 이제 중요한 사건인데 학교까지 와가지고 병원비를 빌려달라고 해요. 근데 이제 이게 그 정상적으로 분만을 못하게 애가 탯줄을 감고 있었나 그래요. 그럼 이게 뭐야? 병원에 신세를 지지 않으면은 산모도 죽고 아이도 죽을 가능성이 있는 상태야. 그러니까 권씨는 나름대로 자존심이 있던 인물이지만 학교까지 와가지고 겨우 말하게 됩니다. 모두 위험하다는 건 뭐야? 태아도 위험하고 산모도 위험한 그런 상태였어요. 심각한 상태야. 그런데 나는 소시민이기 때문에 내가 이게 뭐냐면은 전세 보증금도 지금 안 받은 상태예요. 덜 받은 상태야. 제대로 다 받은 게 아니야. 그래서 부담을 느끼고 아니 보증금도 못 냈는데 병원비를 또 빌려줘? 이러고 망설이는 어떤 모습? 소시민의 모습을 나타내 줍니다. 빌려만 주면 무슨 짓을 해서라도 갚겠습니다. 반드시 갚는 조건 강조하며 성경책 위에 오른손 얹고 말하듯이 엄숙한 표정을 지었어요. 하지만 하마터면 나는 잊을 뻔했어요. 그가 적시에 때마침 알맞게 일깨워줬기 망정이지. 안 그랬다면은 빌려주는 어려움 골몰한 나머지 돌려받는 어려움이 클 거라는 건 생각도 못할 뻔했어요. 그러면은 요거 반드시 갚겠습니다가 오히려 돈을 못 받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었단 말이야. 그거는 생각 안 했어. 나는 이전에는 그랬는데 어떤 것만 생각했어. 빌려주기 내가 어려울 텐데 지금 보증금도 내가 못 받았잖아. 그리고 내가 10만 원이랑 큰 돈을 어떻게 마련할 수 있어? 이러고 있었어요. 거기에 골똘했는데 생각해 보니까 나중에 이거 10만 원 못 받는 거 이거를 알게 되었다는 거야. 일깨워졌다는 거죠. 자, 이 관련 속담이 뭐야? 앉아서 주고 서서 받는다. 이거는 뭐야? 돈을 받을 때는 힘들게 해가지고 어렵게 돈을 받는다. 이런 의미입니다. 끼니조차 감당 못하는 주제에 맞벌이 간간히 어디서 출판사 싸구려 번역해가지고 어느 해가 빚을 갚을 거냐? 어느 겨를이란 겁니다. 어느 겨를에 빚을 갚을 건가? 책임이 따르는 동정 동정은 뭐야? 돈을 빌려주는 거고 책임은 뭐야? 돈을 받지 못하는 거고 피하는 게 상책. 피할 바에야 야멸차게 굴 필요가 있었다. 냉정하게 굴 필요가 있어요. 왜요? 안 빌려줄 거면 여지를 남기지 말고 안 돼. 나 줄 수 없어.
하고 야멸차게 해야 된다. 병원 이름이 뭐죠? 원산부인과. 내용편에 현금은 어렵군요. 자, 현금은 내가 할 수 없다. 나도 10만 원은 못 구해요. 내가 보증을 서줄게 대신에. 그럼 뭐하지? 지금 야멸차게 군호 내용 뭐예요? 나 못 빌려줘요 이거예요. 돈은 어렵고 보증은 서주겠다. 그러니 권 선생도 매달려 봐라. 의사도 사람인데 죽게 하겠습니까? 그러면은 뭐야? 무책임한 말입니다. 뭐야? 둘 다 죽게 생겼어요. 지금 상황이. 부인도 죽고 자식도 죽을. 변통할 구멍이 없으니 그렇게 해봐라. 그렇게 하라는 건 뭐예요? 사정해봐라. 한번 매달려 봐라. 내가 뭐를 서줄게? 보증을 서줄게. 이 이야기입니다. 내 대답이 지나치게 더디게 나올 때 이미 눈치채 모양이다. 더디게 나온다는 건 뭐? 눈치챘다는 거 뭐야? 아, 돈 안 빌려주려고 하는 거구나. 도전적이던 기색이 죽으며 착하디 착한 눈에 착하디 착한 눈 수줍음이 돌아왔다. 자, 돈을 빌리러 올 때 이 사람은 굉장히 수줍게 온 거예요. 이건 이제 내가 관찰한 겁니다. 그는 고개를 좌우로 흔들어 보였다. 원장이 어리석인 사람이길 바라고 희망을 거기에 뭐다? 너무 늦었다. 그 사람은 수술 비용을 받아내기가 수월치 않다는 걸 입원시키는 그 순간에 벌써 알아채었다. 그럼 그 사람은 누구예요? 의사? 원장? 그건 이미 알고 있다. 얼굴에 흐르는 진땀 훔치는 대신 자, 요거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 이런 거 중요해. 국어에서는. 오른발을 들어 왼쪽 바지가랑이 뒤에다 문질렀다. 그럼 이건 뭐냐면은 구두를 바지로 닦는 모습이에요. 그런데 닦는 모습인데 진땀으로 찐 대신 요거를 하는 거니까 뭐야? 진땀 흘리는 거하고 똑같은 행동이에요. 어찌할 바 모르는 행동이에요. 이제 이 사람은 돈 빌릴 데가 없어요. 바쁘실 텐데 실례 많았습니다. 썰면처럼 어린아치 움실거리더니 입술이 움실거리더니 겨우 인사말이 나왔다. 이거는 썰면은 그 나의 뭐야 동료 교사인데 뭐야 썰면 입술이 두툼해서 썰면 한 접시는 될 것 같다. 순대 한 접시는 나오겠다. 뭐 이런 겁니다. 별명이니까 별로 상관없고요. 무슨 말이 더 있을 듯 싶었는데 그는 이내 돌아서서 휘적휘적 걷기 시작했다. 나는 내심 끈끈한 가래가 묻은 목소리가 이를테면 오 선생 너무한다. 잘 먹고 잘 살라. 많이 날아와. 내 이마에 탁 둘러붙는 순간에 대비하고 있었는지도 모른다. 그럼 뭐지? 원망의 말입니다. 어떤 말? 너무해요. 또 잘 먹고 잘 살아라. 이런 말에 대비하고 있었는데 돌아서면서 올려봤을 때 흠칫 놀랐을 거다. 그래서 놀랐을 거야. 요런 말을 할까 봐서 딱 돌아봤을 때 똑바로 올려볼 때 오 선생 나 이래봐도 대학 나온 사람이요. 자기의 자존심을 지키기 위함하는데 구두가 이 사람의 자존심이에요. 이 가난한 사람이 구두가 9켤레가 되면은 그래서 지금 뭐야 구두를 바지로 이렇게 깨끗하게 이렇게 닦고요. 막 광을 막 엄청나게 잘 내고 그것뿐이었다. 그러면은 뭐야 요거 1번 2번 말을 안 했다. 1번 2번 말 안 하고 나 대학 나온 사람이요. 요 말만 했고 대학을 나왔으니까 출판사에 다녔겠지. 내 호주머니에 촌지를 밀어넣던 어느 학부형 같이 그는 수줍게 그 말만 건네고 언덕을 내려갔다. 별로 휘청거릴 것도 없는 짤막한 체구를 휘청거리며 한 걸음 한 걸음마다 땅을 저주하고 하늘을 저주하는 동작으로 내 눈에 그를 비쳤다. 이건 이제 뭐예요? 자식도 부인도 아내도 죽이게 됐어요. 산 곱팽이를 돌아
그의 모습이 황토 저쪽 언덕 저쪽으로 사라지는 찰나 부르고 싶은 뭐를 느꼈어요? 충동을 느꼈어요. 왜 뛰어가서 부르고 싶어요? 죄책감. 근데 나는 뭐야? 소시민이란 말이야. 응? 먹고 살기 힘든 시민이야. 대출금도 굉장히 많아. 집이라고 겨우 새 방을 전전하다가 겨우 집을 샀지만 대출금이 너무 많아요. 돌파 매질을 하다 말고 뒤집어진 3류차 이게 그 데모할 때 모습이죠. 악이 참여롭게 하는데 군주를 목격했을 때 권씨가 느꼈던 거 이거 완전히 낮춰라는 느낌이 팍 들었다. 그러면은 이 뭐냐면은요, 권씨가 그 데모하는 사람들하고 나는 다른 종류의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그거를 목격하고서 시위에 적극 가담하게 되었어요. 그랬던 권씨처럼 나도 권씨의 절실함에 연민과 동질감을 느껴요. 그럼 권씨는 이 군중들을 목격하고서 연민과 동질감을 느꼈어요. 자, 오죽 가난하고 오죽 배가 고프면 데모하다 말고 참외를 저렇게 먹고 있을까? 그런 권씨처럼, 그래서 권씨가 행동으로 나섰던 것처럼, 시위에 나섰던 것처럼 나도 나체화하고 난 느낌이 들었다는 건 뭐야? 동정과 연민을 느꼈어요. 그리고 내가 그에게 암만의 빚을 지고 있다. 이건 권씨가 보증금으로 준 10만 원이 있어요. 근데 보증금을 다 준 것도 아니에요. 그럼 암만의 빚이라는 건 뭐야? 나한테 보증금으로 준 거 있다. 요건데 암만이라는 건 뭐야? 밝혀서 말할 필요가 없는 값이나 수량을 말합니다. 깨달았다. 전세돈도 빚이라면 빚이다. 전세돈은 뭐 하는 거냐면요. 전세를 요즘 이야기로 해볼게요. 요즘 아파트 전세에 5억짜리 전세로 아파트에 들어갔어요. 2년 만기로 전세 계약을 하고. 그러면은 5억을 이사 갈 때 나중에 나올 때 집 주인이 돌려줘야 돼요. 그러니까 10만 원을 내가 보증금으로 받았으니까 그거를 전세돈인데 빚이라면 빚이라는 거 뭐야? 돌려줘야 될 돈이니까 어차피 나중에 빚이야. 왜 더 좀 일찍이 그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다. 그 생각을 못 했는지 모르겠다. 그럼 뭐야? 권씨를 도울 수 있는 명분과 방법. 보증금 내가 받은 게 있지. 그래서 그 부탁을 거절한 걸 후회하는 대목입니다. 원산부인과에서는 수술 준비를 갖추고 보증금이 도착하기만, 이거는 뭐야? 이해타산적인 행동입니다. 원장도 마찬가지고 돈이 와야 수술을 해주겠다는 거지. 학교에서 우격다짐으로 후려낸 가불에다가 동료들 주머니 가불 미리 월급을 땡겨서 받는 겁니다. 그 다음에 동료들 주머니를 닥치로 털어서 얼마? 10만 원을 건네자 금태 마비 안경을 쓴 원장이 바로 마취사를 부르도록 간호원에게 지시를 했다. 그러면 뭐야? 돈을 받은 후에야 수술을 하는 비인간적인 태도를 하려고. 자, 이거요. 중요한 게 뭐냐면 권씨는 몰라요. 권씨는 돈 빌리러 왔다가 그냥 돌아갔어요. 그러니까 내가 수술비를 이렇게 건네는지 절대 모르는 상태입니다. 원장은 권씨하고 아무런 척분도 없으면서 성이 다르면서 일가가 되는 건 친척하죠. 새빵 주인인 줄 알고 혀를 찼어요. 아니 뭐야, 돈을 왜 줘? 이런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아버지가 되는 방법도 여러 길이다. 방법이 많다.
보증금 마련해 오랬더니 오전 중에 가서 얼굴 한 번도 안 비친다. 누가? 권 씨가. 그래서 권 씨의 무능함을 탓합니다. 맞습니다. 의사가 예를 꺼내는 방법도 여러 길이듯이 그러면은 뭐야? 지금 의사를 비꼽니다. 산부인과 의사가 예를 꺼내는 게 돈을 받아야만 지금 애를 낳게 해준다. 아버지 노릇하는 것도 그래서 이제 내가 나름대로 의사를 비꼽니다. 나는 내 말이 의사에게 농담으로 들리지 않기를 바랬으나 농담 아니야. 나 진심이에요. 그거를 뭉쳐버렸다. 이런 표현은 많이 나오는데요. 뭉치다는 거는 뭐야? 그냥 어영부영 넘기는 거야. 문제 삼지 않고 넘기는. 그러면은 내 말의 의도가 뭐야? 의사가 예를 꺼내는 방법도 여러 가지네요. 당신처럼 비정하게 돈이 들어와야만 애를 수술해 주는 사람도 있네요. 하면서 비꼬고 있었는데 그걸 뭉쳐버렸어요. 그래서 이거는 잘 나올 단어입니다. 그냥 어영부영 하면서 문제 삼지 않고 넘겨버리는 거. 농담으로 안 들었으면 좀 심각하게 받아들였으면 했는데 안 그랬어요. 뭉쳐버렸어요. 나는 이미 죽은 게 아닌가 싶게 사색이 완연한 권씨 부인이 수술실로 들어가는 걸 거들었다. 생명 꺼내고 생명을 수용했던 다연생명. 이건 엄마지. 권씨 부인이죠. 그 생명을 수용했던 다른 생명 암양해서, 암양한다는 건 뭐야? 물건을 호송한다는 건지. 요란한 수술치곤 너무 쉽게 끝났어요. 왜냐면 왜 요란해요? 둘 다 죽을 수 있어요. 너무도 쉽게 끝났어요. 보호자 대기석에 앉아서 동준이는 얻을 때처럼, 우리 집 동준이 아들이겠죠. 나의 아들을 얻을 때처럼 줄담배로 4대 5대 붙이고 나니까 담배 피웠다는 거죠. 그러면은 뭐야? 담배 언제 피워요? 초조할 때 핍니다. 인물의 심리를 간접 제시합니다. 나의 심리니까 이거는 간접 제시예요. 원래 직접 제시할 수 있는데 간접 제시로 담배를 피웠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내 아들 낳는 것처럼 초조해서 담배를 4대 5대 붙였다 피웠다 이런 소리입니다. 울음소리 들렸다. 고추에 고추, 남자라는 거지, 아들이라는 거지. 원장 부인이 나오면서 처음 울음을 듣는 순간에 내가 점쳤던 결과 울음소리가 우렁찼겠지를 확인해 주었다. 그러면은 나도 뭐야? 울음소리로 들어보니까 남자애구나, 아들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확인해 주었다. 진짜 보호자를 상대하듯 원장 부인이 내게 축하한다. 아니잖아. 나 역시 진짜 보호자 입장에서 수고를 취하지 않을 수 없었다. 애쓰였어요. 수술하느라고. 이렇게 됐겠지. 잠시 후 나는 강보에 쌓여 나오는 권기용 씨. 자, 권 씨의 이름이 뭐야? 기용, 차남을 대면할 수 있었어요. 제 어미배를 가르고 나온 놈 닿지 않게 얼굴이 두툼한 것이 잘도 생겼다. 지금 제왕절개라는 거를 배를 가르고 나오는 거지. 근데 그게 왜 그랬냐면은 태아가 탯줄을 감고 있었어요. 정상적으로 자연분만을 할 수 없었어요. 제왕절개란 말이 풍기는 선입견에 딱 어울리게 목청이 크고 우렁찼다. 제왕절개를 옛날에는 거의 안 했어요. 그냥 자연분만을 했는데, 특별히 애가 너무 막 체중이 많이 나가거나 이렇게 탯줄을 감거나 문제 있을 때만 제왕절개를 했었어요. 요즘은 미용을 위해서 막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럽니다. 병원 건물을 온통 들었다는 억센 놈의 울음소리 듣는 순간 동준이 놈 누구 자기 아들이에요. 그러면은 뭐야? 자기 아들 낳던 마음으로 감격 속으로 빠져들었어요. 그러면 소시민이지만은 사실은 뭐야? 자식을 둔 부모 심정으로 권 씨를 도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소시민이지만은, 여기서 중요한 건 소시민이지만은 뭐예요? 인정이 있어요. 자, 나의 태도 변화 보세요. 냉정하게 거절했어요.
그런데 연민과 동질감을 느껴서 수술비를 내줬어요. 근데 권 씨는 그때 밑에 막 아래로 내려간 이후로는 권 씨는 뭐야? 모르고 있어요. 이게 해결됐다는 거를 모르고 있어요. 그 다음에 비판을 하죠. 의사도 여러 질이다 하면서. 그 다음에 아이 울음소리 듣고 이제 뭐예요? 감격을 했습니다. 여기까지가 위기예요. 그래서 위기 부분은 뭐다? 애를 낳게 했어요. 10만 원을 가져와서. 이제 중요한 거는 권 씨는 이게 모르고 있으니까 10만 원을 권 씨는 마련을 해야 돼요. 자식과 아내를 죽지 않게 하려면. 그래가지고 내 집에 강도로 들어옵니다. 권 씨가 강도로 들어와요. 우리 집에 강도가 든 거는 그날 밤이다. 이거는 공교롭게도 그날 밤이라는 거는 그 강도가 권 씨예요. 권 씨. 난생 처음 당해보는 강도다. 자꾸만 내 어깨를 흔들어대고 있었다. 기차 안 타고 뿌리쳐도 계속 흔들었다. 강도가 권 씨가 처음으로 강도 짓을 하니까 대단히 어설퍼요. 어설프고 나중에 나는 권 씨인 걸 눈치채고 또 권 씨가 눈치챘다는 걸 알고 이런 상황이 굉장히 중요하게 나올 거예요. 그래서 어설픈 행동 계속 나올 거야. 나를 깨우려는 손의 감촉이 내 식구의 그것이 아니다. 내 식구의 그것 손이 아닌다는 걸 깨닫고 눈 떴을 때 복면의 사내를 봤다. 복면을 쓰고 강도하러 들어왔어요. 왜요? 이제 방법이 없잖아. 10만 원을 마련해야 되잖아. 그리고 똑바로 내 이거 뭐야, 목이죠. 겨누고 있는 식칼이 서슬 놓였다. 술래가 풍겼다. 강도의 어설픈 행동. 두 번째, 조명 빛깔 감안해서 붉은 빛을 띤 검정계통의 보자기 복면 위로 드러난 코의 일부와 눈자위가 나우. 이것도 가끔 잘 나오는데 조금 많이 이런 뜻이야. 소설에서 잘 나옵니다. 취했음을 재빨리 간파했다. 이제 술에 취해서 강도하러 온 거예요. 일어나라니까. 나 왜 깨우고 싶지 않은지, 아내나 자식들을 깨우고 싶지 않은지 낮고 조심스러워요. 역시 몇 번째, 세 번째인데 일어나고 싶었지만 일어날 수가 없었다. 목에 식칼을 겨누고 있으니까. 멱을 거는 식칼이 덜덜덜 위아래로 식칼이 덜덜거리면 어떡해요. 어설픈 행동. 네 번째, 만약 강도가 목통이라도 찌르게 되면 고의가 아니라 떨림이다. 고의가 아니라 지나친 떨림. 칼을 든 놈이 벌벌벌 떨고 있어요. 우발적인 상해일 것이다. 모자라는 강도였다. 이거 뭐야? 강도에 대한 나의 평가를 단적으로 나타내는 말을 쓰시오. 그러면 모자라는 강도 이렇게 쓰시면 돼요. 복면 위에 눈을 본 순간 상대가 전문가가 못됨을 금방 알아차렸던 것이다. 전문가. 어설프다. 어설픈 강도다. 초보 강도다. 라는 거를 금방 알아차렸어요. 아니, 칼이 덜덜덜, 칼을 들고 있는 사람이 떨고 있으면 어떡해요. 딴에 진탕 마신술로 용기를 더 뒀을 텐데도 큰 눈이 착하게만 타고난 제 천성을 어쩌지 못한 채, 아까 앞에 착한 눈 그랬지, 나를 두려워하고 있었다. 강도가요, 내가 강도를 두려워해야 되는데 강도가 나를 두려워하니까 주객전도. 주인과 손님이 바뀐 상황, 이거를 뒤바뀐 상황, 이거를 주객전도로 하죠. 술로 간을 키우지 않고 남의 집 탐을 못 넘을 정도라면 강력범행, 강도를 도모하는 사람으로서는 처음부터 미역국이라는 거. 미역국은 뭐지? 떨어진다는 거지, 실패한다는 거지. 처음부터 실패였다. 그래서 이제 시험 보러 가는 사람은 미역국은 절대 안 먹죠. 미역국. 일어날 테니까 칼을 약간 뒤로만 물려주시오. 왜? 칼이 떨면서 내 목 앞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칼을 뒤로 빼달라고 했죠. 그러니 내가 시키는 대로 답니다.
어설픈 행동 5번째. 강도를 할 사람이 강도 당하는 사람이 시키는 대로 하고 있다니까. 내놔 얼른 내놓으라니까. 내가 다 일어나 앉기를 기다려 강도가 석서였다. 하라는 대로 하죠. 이거 이렇게 해줘야 돼. 하지만 당신도 내가 하는 대로만 해야 일이 뭐하다? 수월할 거다. 강도를 도와줄 수 있다. 잔뜩 의심을 품고는 쏘아보고 있는 강도를 나는 덧붙여 말했다. 의심을 푸는 거는 뭐냐면은 순순히 따르니까 이상한 거야. 나 도와줄게요. 내 일이 수월하다는 건 뭐야? 일은 뭐예요? 강도 짓이죠. 당신도 내가 하는 대로 해야 강도 짓이 수월할 거야.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집안의 현금은 변변찮소. 대지저금통, 장롱서랍서, 마누라가 쓰다 남은 돈, 대지저금통하고 장롱서랍 속에 돈이 있을 거다. 돈이 될 만한 건 당신이 알아서 챙겨가시오. 그럼 이제 방법을 알려줬어요. 그러니까 당신 일이 내가 알려줄 테니까 수월할 거야. 이런 이야기. 강도가 더욱 의심을 주죠. 왜요? 아니 돈이 어디 있는지 가르쳐줘? 경거히 움직이려 하지 않았으므로 시험삼아 조금 신경질을 부렸어요. 이건 뭐냐면은요, 무사히 돌려보내려고. 이거 초보 강도, 어설픈 강도인데 그냥 무사히 좀 돌려보내고 싶은 거예요. 마누라가 깨어서 소동 벌여야 시원하겠어? 난처하기 전에 나를 믿고 권씨 나를 믿고 요거죠. 그래서 오히려 강도한테 큰 소리 칩니다. 마누라 안 깨게 조용조용히 좀 해. 이런 이야기야. 내가 지시한 대로. 당신에게 이로울 거예요. 심호 뽑은 다음 강도는 결심했다는 듯이 이부자리를 돌아 화장대 쪽으로 향했어요. 돈 어디 있다 했어? 대지저금통하고 장롱 서랍 속에 있다고 했죠. 구두까지 벗고 양말 빨아오로 들어온 강도 어설픈 행동 6번째. 발을 나는 그때 비로소 볼 수 있었다. 내가 그렇게 염려했는데도 염려한 이유는 뭐예요? 강도가 지금 뭐하고 있어요? 벌벌 떨고 있어요. 그래서 뭐하니? 강도를 뭐하고 있어요? 염려, 걱정하고 있어요. 와들와들 떨리는 행동 벌써 몇 번째? 7번째. 그만 부주의하게 동준이 아까부터 계속 나왔죠. 내 아들 발을 밟은 모양이다. 동준이가 칭얼거리자 질겁을 하고 엎드리더니 녀석의 어깨를 토닥는다. 누구? 동준이 이제 칭얼거리지 못하게 잘하고 토닥토닥 해주는 거야. 녀석이 도로 잠들기 기다려 복면 위로 칙칙하게 땀이 밴 얼굴을 들고 일어서 내 위치를 흘끔 확인한 다음 본격적인 작업에 들어갔다. 터지려는 웃음을 꾹 참은 채. 이제 벌써 강도는 어설프고 그러니까 웃기는 거야. 강도의 행동이. 애교스러운 행동을 시종 주모하고 있던 나는 살물머니 상체를 움직여 동준이를 잠재울 때 이부자리에 식칼을 떨어뜨렸어요. 큰일 났어. 무기 떨어지면 어떡해요. 여기 어설픈 행동 8번째. 이거는 식칼 떨어뜨린 거 9번째. 연장을 이렇게 식칼 굴리는 거 보니 경력이 얼마 되는지 알만합니다. 당신 초보지? 이 소리야. 놀리는 말이에요. 내가 내미는 칼을 보고 기절할 만큼 놀랬다. 나는 사람 좋게 웃어 보이면서 칼을 받아가라는 눈짓을 보였다. 그러면 뭐야? 나는 강도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겁에 질려 망설이다가 내 재촉을 받고 후다닥 달려들어 칼자루 낚아채 가지고 다시 내 멱을 겨누었다. 그가 고의로 사람을 찌를 만한 위인이 못 되는 줄 일찍이 간파. 칼을 사람을 찌를 만한 위인이 못 된다. 이미 그런 걸 알았기 때문에 칼을 돌려준 거예요. 되돌려준 걸 조금 더 후회하지 않았다. 아니나 다를까 옆구리 쪽 허리띠에 차도막 자존심이 상한 표정. 뭐예요? 강도로서의 자존심 상하지. 도둑 맞은 물건 하나도 제대로 없는 주제에 이죽거리기는. 이죽거리는 거는 뭐 하는 거냐면은 빈정거리는 겁니다.
이죽거리는 표정 뭐 이런 거 있죠. 그래서 경험 많은 친구들은 우리 집 거들떠보지 않고 그냥 지나치죠. 누구 뭐 들어오고 싶어서 들어왔나? 피치 못할 사정. 이게 뭐예요? 수술비 때문에 10만원. 어쩔 수 없이 나는 강도를 안심시켜 편안한 마음으로 돌아가게 만들 절호의 기회다. 이게 이 말이 절호의 기회다. 피치 못할 사정이라는 게 되게 그렇습니다. 식구 중에 누군가 몹시 아프다. 빚에 몰려서 이게 뭐야? 권씨 안 해줘. 그 순간 의심의 빛으로 가득했어요. 눈치챘다. 나를 눈치챘다. 권씨가 분개한 나머지 이가 딱딱 마주칠 정도로 떨면서 대청마루를 향해 나가요. 밖으로 나갑니다. 내 옆을 지나갈 때 그의 몸에 술 냄새가 확 풍겼다. 그가 허둥지둥 끌어안고 나가는 건 틀림없이 자존심일 거야. 이제 뭐야? 나를 눈치챘구나. 내가 강도짓 하러 왔다는 걸 눈치챘구나. 그러니까 자존심이 상했고요. 그래서 그가 끌고 안고 나가는 건 아마 자존심일 거다. 애초 의도했던 거 뭐야? 애당초 의도는 뭐야? 강도를 안심시키고 돌아가게 해주는 거, 무사히. 그런 의도와는 달리 오히려 그를 편안하게 한 게 아니라 더욱 낭패케 만들었음을 깨닫고 그의 등을 향해 말했다. 어렵다고 꼭 외로운 밤 없어요. 혹 누가 압니까? 당신도 모르는 사이에 당신은 어떤 이웃, 내가 이렇게 어려움을 덜어주었잖아. 10만원 갖다 줘가지고 수술하게 해줬어요. 그래서 이 말을 하고 이 말을 암시합니다. 내가 당신 수술비를 내줬어. 개수장마! 그따위 이웃은 없다는 거 난 똑똑히 봤어. 이젠 아무도 안 믿어. 뭐지? 절망감? 배신감. 그래서 이제 뭐야? 강도짓 하러 왔다가 자존심만 상해가지고 갔습니다. 그 구두를 보기 위해 전등 켜고 싶은 충동이 일어났으나 꼭 눌러 참았다. 그는 구두를 신고 있었다. 구두를 보고 싶었다. 참았다. 현관문 열고 마당으로 마당으로 나간 다음 이게 공간이 변하면 계속 메모하세요. 이거 모의고사 할 때도 공간이라는 건 대단히 중요해요. 부주의하게도 시카를 문간방으로 완전히 들키는 순간이지. 시칼 문간방에 새들어 살고 있어요. 문간방에 새들어 권씨가 문간방에 새들어 살고 있는데 시칼을 문간방으로 들어가려고 했어요. 자기 집으로 들어가려고 해요. 위장한 사실을 잊고. 그의 실수를 지적하는 일은 훗날을 위해서 부득이한 조치라는 건 뭐냐면은 권씨가 강도질을 했다 짓을 하러 왔다는 거를 모른 척 하려고. 요 대사의 목적은 요겁니다. 대문은 저쪽입니다. 그러면은 뭐야? 문간방으로 가지 말고 대문으로 나가라. 이렇게 일러준 거야. 근데 이 말의 목적은 뭐라고요? 나 당신이 강도하려고 왔던 거 나 몰라요. 이렇게 하려고. 문간방 부엌 앞에서 망연히 있다가 대문 쪽으로 느릿느릿 걷기 시작했다. 비틀비틀. 대문에 다루자 상체를 들어 이쪽을 보고 그래도 나 대학까지 나온 사람이요. 이거는 뭐냐면은 마지막 자존심을 지키고 싶은 거예요. 자, 요 대문은 저쪽입니다 했던 건 뭐야? 정체를 모른 척 해주는 것이 자존심을 지켜주는 것이라 생각을 했어요. 내가. 그래서 끝까지 강도 연기를 할 수 있도록 일깨워준 거예요. 당신 거기로 들어가면 어떡해? 당신 권심을 나한테 가르쳐주는 거잖아. 이거죠. 누가 뭐라고 그랬나? 느닷없이 그는 학력을 밝히더니만 대문 열고 보안등 하나 없는 어두운 저편으로
자진해서 삼켜져 버렸다. 나는 대문을 잠그지 않았다. 왜요? 돌아오겠지 이런 거죠. 지쳐 놓기만 하고 들어오면 문간방에 권씨가 귀가하지 않았음가. 방 안에 어미아비 없이 오누이 이제 뭐야? 엄마는 어디 있어요? 병원에 있죠? 아버지는 뭐야? 강도지다다가 어디로 나가버렸죠? 그러니 이제 오누이만 있단 말이야. 새우잠을 자고 있음을 확인하고 나왔다. 아내가 팔짱 끼고 현관 옆 앞에 서 있었다. 무슨 일이라도 있었어요? 아무것도 아니야. 이런 물건이 하나도 없다. 돼지 저금통. 여기에 돈이 있었지. 화장대 위에 그대로 있다. 다시 잠이 들기 전 나는 아내에게 수술 보증금을 대납해 준 사실을 비로소 이야기했다. 말이 없다가 아내는 벽 쪽으로 슬그머니 돌아누웠다. 이거 뭐야? 탐탁지 않지. 이거 돌아놓은 거 보니까 진짜 착한 아내야. 안 그러면 뭐야? 부부싸움 엄청나게 심하게 하겠지. 아니 뭐 믿고 10만 원을 빌려주고 우리 형편에 응? 10만 원이 얼마나 큰 돈인데 어쩌고저쩌고 그거 받을 수나 있겠어 막 이러겠죠. 근데 슬그머니 돌아누웠어요. 탐탁치 않다. 뗄 염려는 없어. 전세돈이 있으니까. 무슨 일이 있었군요. 다시 이쪽으로 돌아누웠다. 돌아누웠어요. 우리 집에 들어왔던 한 어리숙한 강도에 관해서 나는 끝내 한마디도 비치지 않았다. 여기까지가 절정입니다. 그러니까 강도짓 한 게 굉장히 갈등의 심화. 이튿날 아침까지 귀가하지 않았다. 출근하는 길에 병원에 들러보았다. 보증금을 구하러 병원 문 밖을 나선 이후 권씨가 거기에 재차 발걸음한 적은 어디에서 찾아볼 수도 없다. 그러면은 권씨는 어떻게 했어요? 수술을 못 받았겠거니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죠. 그 다음날, 그 다음날도 귀가하지 않았다. 행방불명이 된 것이 이제 분명하다. 그리고 본인은 그게 아니었다 해도 본래 의도입니다. 내 방법이 뭐야? 매우 졸렬했다. 본인은 뭐야? 자존심을 지켜주려고 했어요. 오히려 그게 권씨의 자존심을 다치게 했어요. 확연히 밝혀진 셈이다. 복면위로 드러난 두 눈을 보고 나는 그가 다름 아닌 권씨임을 알아차릴 수 있었다. 밝은 아침에 술이 깬 권씨가 전처럼 나를 떳떳이 대할 수 있게 하려면 복면의 사내를 강도로 대우하는 것이 그 길뿐이라고 판단했었다. 그래서 아무 일 없었던 듯이 죽지 않은 아내와 새로워하는 세 번째 아이를 만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했어요. 그러면은 뭐야? 모른 척한 이유는 권씨의 정체를 모른 척 해준 이유가 방법이 뭐야? 복면 사내를 끝까지 강도 취급을 해요. 난 모르는 사람이야. 그래서 권씨가 아내하고 새롭게 된 세 번째 아이를 만날 수 있기를 기대했어요. 현관에서 그의 구두를 확인해 보지 않은 것이 후회되었어요. 뭐가 후회됐어? 그의 구두를 확인해 보지 않은 게. 문간방으로 들어가려는 그를 일깨워 준 것이 마음에 걸렸어요. 이거로서 나인 거 눈치챘구나 이렇게 한 거죠. 어떤 근거인지 몰라도 구두 손질에 따라 운명을 예측할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거다. 구두의 상태가 뭐를 나타내요? 권씨의 자존심. 그래서 여기 굉장히 이거 중요합니다. 구두는 권씨가 소중하게 여기고요. 심리 상태를 암시하고요. 권씨의 가장 중요한 거 자존심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러면은 9켤레나 되는 구두와 이제 한 켤레의 그 구두는 사라졌어요. 이거는 한 켤레의 구두는 행방불명된 권씨를 나타내고요. 9켤레나 되는 구두는 뭐야? 비참한 처지와 부재를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대단히 중요하고 완벽하게 알아야 된다. 그래서 그날 밤 자신의 행동을 후회하는 건 뭐야? 오히려 본의와 다르게 졸렬한 배려가 오히려 뭐야? 다시는 집으로 돌아오지 못하게 만들었다는 것을 후회하는 겁니다.
구두 코가 유리알처럼 반짝반짝 닦여 있는 한 자존심은 광빨이 올라. 자존심은 광빨이 올려질 거다. 그럼 구두 상태가 반짝반짝하면은 자존심이 있었을 거고, 뭐지? 심리 상태, 운명. 그럼 나는 안심해도 됐을 것이다. 그가 만약 마지막이라는 걸 염두에 두고 있었다면 새끼들이 자는 방으로 들어가는 걸 가로막은 게 그에게는 대체 무엇으로 느껴집니다. 그러면은 뭐냐면은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는 이제 강도질까지 한 거를 들켰으면은 내가 다시는 못 돌아올 거다. 그러니까 자식들을 마지막으로 보는 거를 염두에 두고 있었다면은 새끼들, 자식들을 자는 방으로 들어가는 걸 막은 것이 무엇으로 느껴졌을 건가? 그러면은 뭐야? 마지막이라는 거 뭐야? 돌아오지 않기로 각오했다면은 아내가 병원 다니러 가는 편에 아이들을 죄다 딸려 보낸 다음 누구? 아이들은 남매지. 문간방을 샅샅이 뒤졌다. 방을 내준 후 밝은 낮에 내부를 둘러본 건 처음이다. 이사 올 때 온 그대로. 그럼 누가 이사 올 때? 권씨가. 아무런 세간도 없이 왔어요. 가난함을 나타냅니다. 세간이라고는 뭐야? 깔고 덮는 거, 쌀을 익혀 담는 몇 점 도구, 이게 전부야. 그러면 그 정도로 권씨가 가난한 처지에 왔어요. 별다른 이상은 눈에 띄지 않았다. 구태여 단세가 될 만한 흔적을 찾자면 그것은 뭐다? 구두다. 가장 값나가는 세간 자격으로 장롱 따위가 자리 잡고 있을 그런 자리에 그러면 장롱이 없어요. 9켤레나 되는 구두가 사열받는 병정들 모양으로 가지런히 놓여 있었어요. 그러면은 뭐야? 사열받는 거는 이거 군대에서 뭐 굉장히 힘든 겁니다. 열병 분열하며 하는 거 되게 힘든 거야. 그러면 구두를 그 정도로 장롱자리에 이거 뒀을 정도로 소중하다. 정갈하게 닦인 게 6개, 먼지를 뒤집어 쓴 게 3개, 더해서 뭐야? 9개, 9켤레. 모두 10켤레 가운데 마음에 드는 7켤레를 골라 한꺼번에 손질해서 매일매일 갈아 일주일의 소용에 당해온 모양이다. 그럼 신고 같은 거 하나하고 잘 닦아져 있는 거, 신고 간 것도 잘 닦여 있겠지. 그러면은 6켤레 하면은 일주일에 뭐야? 7일이니까 이렇게 7켤레를 한꺼번에 손질해서 매일매일 갈아 신을 한 주일의 소용에 당해온 모양이다. 잘 닦인 7 중에 비어있는 하나 생각하던 나, 이거 권씨가 신고 간 거. 한 켤레의 구두가 이거 권씨를 상징한다 했지. 쉽게 돌아오지 않은 걸 알딸딸하게 깨달았다. 권씨의 행방문을 알지 않으면 안 될 때였다. 내 쪽에서 먼저 전화 걸기는 그것이 처음이자 마지막이었다. 침착해지려고 노력하면서 내게 이웃을 사랑하게 될 거라고 누차 장담한 바 있는 이순경, 여기 뭐야? 전과자니까 권씨를 감시해 주세요. 이 사람에게 전화로 불렀다. 이게 바로 뭐야? 행방불명을 알리는 전화가 되겠죠. 그래서 경찰에 신고를 하게 됐습니다. 이게 이제 굉장히 나왔을 당시에 사람들한테 많은 충격을 줬습니다. 그리고 권씨는 나름대로 대학까지 나오고 출판사 다녀서 어찌어찌 해가지고 억지로 투쟁위원회 이렇게 들어가게 됐지만은 자기는 막상 크게 경찰들하고 투쟁을 하는 날 서울로 갈 생각을 했어요. 그랬는데 참회를 보고서, 참회에 막 정신없이 달라드는 사람을 보고서 연민과 관심을 느꼈어요. 그 다음부터 아무 정신없이 데모를 하게 됩니다. 그 일로 출판사도 못 다니게 되고 노가다를 전전하게 되는 그런 내용들이 이 사건이고요. 실제 사건입니다. 그래서 여기 광주 대단지 사건 이렇게 해가지고 세상에 알린 윤홍길 작가 해가지고
제대로 요 사건을 배경으로 썼습니다. 자, 학습활동 중요하다고 했죠. 인물, 교사고요, 소시민이라 했죠. 권씨는 출판사인데 노가다, 공사판 전전하고 있어요. 가족, 아내하고 아들, 가족, 임신하는 아내, 그리고 남매. 그래서 이게 뭐야? 차남이라고 그랬지. 둘째 아들이에요. 자, 주거사항 새빵 전전하다가 고급 주택을 대출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대출금이 많아. 주거상황 뭐야? 새빵살이. 세간도 없어요. 자, 갈등. 자, 나한테 돈을 빌리러 온 사건이 있고요. 강도로 침입한 사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야? 냉정하게 거절하죠. 그 다음에 거절을 당해서 무한한 권씨 사이의 갈등이다. 그 다음 강도로 들어왔을 때는 뭐야? 권씨가 자존심을 지키고 무사히 돌아갔으면 하는 나. 그 다음에 나의 의도에 자존심이 상한 권씨 사이의 갈등. 이렇게 됩니다. 자, 요거는 유기적 관계. 이거는 뭐지? 3년차가 뒤집혀졌죠. 과일 싣고 가다가. 그러면은 여기에서 권씨가 깨달은 사건이지. 그 다음 여기는 권씨가 내려가는 모습을 봅니다. 휘청거리면서 내려가는 모습을 보고 내가 느낍니다. 그럼 권씨하고 나는 뭐야? 같은 감정을 느끼게 돼요. 그러면은 권씨가 깨달은 건 뭐예요? 자기 누구야? 권씨는 다른 종류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고 거리를 두고 그렇기 때문에 서울로 가려고 했어요. 데모를 안 하고. 그런데 인간의 본능, 나체화, 목격하면서 똑같은 처지라고 아마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나체화구나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은 요거를 보고서 권씨가 깨달았어요. 권씨가 군중에게 그랬던 것처럼 권씨가 그랬던 것처럼 누구? 나가 그의 일, 애를 낳는 일에 말려들지 않으려는 뭐야? 이기적인 모습을 또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오선생이 다시 또 나체화라고 느낍니다. 그는 뭐지? 동료의식을 느꼈다. 그러면은 권씨나 나 오선생이 다를 바 없다는 걸 깨닫고 동료의식을 느껴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10만 원을 마련해 가지고 수술 받게 해줬잖아. 권씨는 뭐야? 데모를 했잖아. 그러면은 뭐냐면은 이게 유사한 구조라는 거지. 뒤집힌 거를 보고 권씨가 깨달음을 얻고요. 나도 다를 바 없어 저들하고 휘청거리고 가는 권씨를 보면서 내가 깨달은 거, 나도 권씨하고 다를 바 없어. 이런 걸 서로 깨닫는 거예요. 그러면은 유사한 구도로 제시해가지고 나올 수는 효과가 뭐냐? 그러면 뭐야? 내가 권씨를 이해하고 돕게 되는 과정에 설득력을 부여를 합니다. 그러면은 독자 역시 뭐야? 공감과 감정이입을 할 수 있어. 10만 원이란 큰 돈을 수술비로 이렇게 오 선생이 주게 될 만했어. 아마 이런 거 느꼈을 거야 하면서 공감하고 감정이입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유기성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는 그 내용인데 주택 자 권씨가 뭐야? 새빵살이를 하는 거죠. 뭐도 없이 살림살이도 없이 세간도 없이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은 원래 이제 실제 사건입니다. 그런 철거민을 이주시킬 계획을 세우고요.
그래서 철계민들에게 토지 분양과 일자리 대한 제공에 대한 약속을 해요. 이건 이제 나 이주 안 할래 데모를 한단 말이야. 그래서 너희들한테 토지 분양해주고 일자리 줄게 하고 약속을 했는데요. 약속을 안 지켜요. 이 약속을 안 지켜. 그리고 분양가 올리고요. 땅값을 일시불로 낼라. 부당한 정책을 밀어붙여요. 그럼 이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일시불로 못 내요. 분양가 올리면은 그 돈을 감당을 못 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생존권 투쟁을 벌였던 겁니다. 이게 그 당시의 상황이라는 거예요. 내용 정리 뭐 이런 거야 잘 정리하는 사람이니까 어때요? 문간방에 세르는데 권씨가 들어왔고요. 이순경이 이 사람 전과자야 합니다. 전개 부분 뭐예요? 권씨 술에 취한 권씨가 자기가 전과자가 된 이유 뭐야? 대단지 사건 주동자로 감옥에 됐다. 그런데 그 사이에 뭐야? 과일 참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그 다음에 위기 쪽에서 뭐야? 권씨가 돈을 빌리러 왔는데 냉정하게 거절하죠. 그런데 후회하고 의사에게 수술비를 전달해가지고 수술을 받게 해줍니다. 절정은 뭐야? 나의 집에 강도로 침입을 해요. 권씨를. 그래서 집을 나가고 뭐야? 자존심 상해가지고 집을 나가죠. 결말 권씨방이 9켤레 구두를 발견하고요. 쉽게 돌아오지 않을 걸 예감하고요. 행방불명이 됐다는 것을 알립니다. 자, 갈래적 특징 뭐지? 서사갈래의 특징은 뭐야? 서술자가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현실 고발적인 성격의 작품이다. 개인과 개인의 갈등이고요. 권씨는 뭐야? 산업화 속에서 소외된 사람이죠. 그래서 개인 대 사회의 갈등이야. 이거는 권씨하고 나의 갈등은 개인 대 개인의 갈등이고요. 됐습니다. 이게 우리가 교과서로 배우니까 좀 감동도 없고 재미도 없고 하는데 권씨가 여기 관계요. 권씨가 깨달은 거. 권씨는 나는 대학 나온 사람이라서 요 데모하는 군중하고 나는 뭐야 다른 사람이야 했다가 요 3년차가 뒤집혀 가지고 이 광경을 목격하면서 권씨가 시위를 하죠. 데모를 하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생각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런데 마찬가지로 나도요. 맨 처음에 권씨를 냉정하게 거절을 하려고 했는데 휘청거리고 가는 모습을 보면서 나도 뭘 느끼게 돼요? 권씨와 내가 다를 바 없다. 권씨에 대한 걱정, 위로, 연민을 느끼게 되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감동적인 거야. 감동을 느꼈겠지. 자, 9켤레 구두로 남은 산의 끝.